예, 반갑습니다. 송영권 변호사입니다. 사례 연습 2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니까 강의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뭐 30회, 30기 뭐 한창 전에 했고요. 연수 마치고 나서 이제 법무법인 세종에서 송무팀에서 좀 오래 일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증권, 금융, 파생 상품이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거의 했고요. 뭐 일반 민사나 이런 거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처음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루는 뭐 부동산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파트너, 에쿼티 파트너까지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둬서 이제 개업을 한 지 한 5년 정도, 한 6년 됐군요. 한 20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사례 메가로이어스에서 강의는 올해가 3년인가 3년 반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까요? 2015년 겨울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년 정도 됐군요. 메가에서 그때 이 메가로이어스 런칭한다고 그때 계셨던 임원분이 찾아와가지고 민사법을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처음에 너무 제가 벅차서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사례 강의, 그러니까 민사 강의 하기까지 너무 어렵다. 소송법도 해야 되고 뭐 집행법도 해야 된다는데 공부도 부족하다. 이렇게 사실 몇 번 사절을 했는데 그분이 하다 끝낙지게 찾아와가지고 뭐 보름마다 한 번씩 연락 오고 그냥 사무실에 들려서 차 마시고 가고 막 한 3번, 4번 이렇게 찾아오니까 또 인간적 정리로서 또 그렇게 또 야멸차게 거절을 못해서 덥석 그냥 하겠다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우려했던 대로 덥석하겠다고 해놓고 제가 성격이 이게 모나서 그 책을 이제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책과 공부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책 한 권만 쓰자, 민법하고 소송법 정도만 쓰고 이제 끝나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이게 민사법 시리즈로 이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선택형까지 제가 쓰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한 3년 반 정도를 정말 고생을 해서 책을 썼고요. 이번에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제가 책 쓰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한 4년 동안 책 과목에 제가 갇혀있다가 제가 변호사인지 강사인지 전혀 정체성에서 이제 혼란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책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학생들한테 강의로서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고, 뭐 선택형까지 쓴 덕분에 선택형이나 사례나 기록형 모든 시험 정보라든가 수험 정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가장 완벽하게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강의는 민사법 강의인데요. 재산법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집행법 이 3가지 파트를 주로 사례하고 주요 쟁점 위주로 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 중인 기본 강의도 있는데요. 기본 강의는 이제 제가 쓴 이제 논점민법 강의 5판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매 강의마다 뭐 선택의 문제도 계속 제공해드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는 강의고요. 이번 강의는 그렇게 뭐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쟁점과 사례, 주로 이제 사례 위주로 해서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교재는 사례 연습 2 작년 10월에 나온 그 교재 하고요. 그 다음에 쟁점 노트라고, 민사법 쟁점 노트라고 해서 내일 나오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요약서 형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북 그런 건 아닙니다. 민법, 소송법, 집행법, 가족법까지 다 포함해서 한 1200 한 몇 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현재 교재의 한 절반 정도 분량이고요. 민소가 한 30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고, 민법은 그 책이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쟁점 요약서로 활용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객관식 문제까지 좀 대부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판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다 실어 놓았기 때문에 분량을 아주 뭐 극적으로 줄이지 못했고요. 한 700페이지 이상 좀 되는 것 같고, 법조문이 다 인용이 돼 있기 때문에 법조문 인용된 거 빼면 또 생각보다 또 볼만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작년에 파이널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왜 이런 강의를 이런 자료를 왜 막판에 내놓느냐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미리 좀 만들어서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뭐 이렇게 해서 사례 연습 2도 작년 10월에 나왔고 하반기에 나와가지고 올해 하던 8회 변시 본 학생들한테 약간 미안한 면도 있고 그래서 미리 그럼 만들어서 그냥 배포하자. 그래서 이제 초판이 이제 나오는데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제가 이 수업을 듣는 그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는 일단 무료 발표를 해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그 자료가 없어서 일단 그 복사본으로 올해 하루분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 연습 2는 작년 10월에 나와서 7회 변시까지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8년 8월 그러니까 6월, 8월, 10월 모의고사 3회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8회 변시는 물론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추록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사항이 사례를 저기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자기가 써볼 수 있는 한번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3회 모의고사 부분하고 8회 변시 이런 문제들은 추록 형태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을 해서 어쨌든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올해가 진행이 되면 2009년도 이제 19년도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막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고 이제 당장 내년에 변시를 보셔야 되면은 추가적인 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추록 형태로 해서 사례 연습 2하고 노트 이쪽 부분은 제가 추록을 해서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갖고 계시면은 1년 동안 변시 공부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강의가 끝나면 5시 반 정도에 이제 끝나는데 전날 배웠던 범위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를 뭐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수업 쪽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루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2문제 정도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저기 갖도록 해서 한 12시부터 1시 정도 혹은 12시 반에서 1시 반 정도 해서 이 303호에서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써보시고요. 채점을 제가 전부 해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할 텐데 시간이 닿는 대로 코멘트를 달아드리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녁 강의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저녁 강의가 좀 진행돼 있어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많이 코멘트를 못 달아드릴 거고 그 강의가 끝나면 되도록이면 다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 25회로 진행할 건데요.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좀 해봤는데 지금 제가 그 강의 진도표를 제가 못 나눠드렸는데 일단은 첫 강의라 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아직은 감이 좀 안 잡힙니다. 분량이 어떻게 좀 끝날지가 몰라서 일단은 오늘 좀 진행을 해보고 대략 생각하는 것은 민법 재산법은 한 18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소송법은 한 7회인데 소송법 7회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넉넉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소송법은 제가 각 로스쿨에서 특강 같은 걸 해보면 급하게 몰아붙이면 한 15시간 정도 몰아붙이면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가 좀 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긴 한 건데 민법 재산법 18회는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진행을 하면서 민사소송법을 뭐 한 회 정도 좀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민법 재산법하고 그다음에 소송법 끝까지 다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 기판력 부분, 뭐 그다음에 다수 당사자, 그다음에 청구가 이제 병합되는 경우 이 부분까지 중요한 사례들은 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법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할 건 아니고요. 집행법은 민법하고 소송법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여러분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 중인 기본 민법 강의에서도 집행법의 이슈들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집행법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강의를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9회 변시를 이제 보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후속 강좌 진행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3월에 이제 보니까
시험 발표가 되기 전에도 보니까 종업반을 여기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장사하는 곳이라 굉장히 그쪽에 이제 촉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그 선택형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작년까지는 선택형 강의를 전혀 안 했었는데 올해는 선택형이 이제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8회 정도 해서 민법하고 민소 선택형 강의를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선택형 강의는 일단은 3월에 진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좀 그 일정은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한 8월 진모 정도 끝나고 나서 압축된 강의를 한번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강의를 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선택형을 결국 미루다가 나중에는 못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변시 기출만 보고 들어간다든가 모의고사는 아예 손도 못 대는 학생들도 많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3회 정도 돌릴 수 있겠지. 거의 그렇게 한 학생을 보지를 못했어요. 3회속을 돌리는 학생 보지도 못했고 결국 이제 기록형 사령형에 쫓기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요약된 강의를 좀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서 한 8월이나 한 9월쯤에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선택형 자료를 지금 모의고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지금 8회 그 변호사 시험 해설까지 달아가지고 겨우 이제 원고를 보냈거든요. 민법이 지금 한 900페이지가 넘어요. 객관식이. 그 다음에 950페이지가 되고 민소법이 450페이지가 돼요. 선택형이. 그러니까 합치면은 도대체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압축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분량으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 강의는 선택형 강의는 압축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막판에 그냥 눈도장만 찍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이나 방법에 관해서는 잡힌 건 없고요. 지금 작년에 올해 시험 본 학생들하고 좀 의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종합반은 이제 4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마 오늘 강의와 좀 유사할 겁니다. 쟁점 노트하고 사례 연습 툴을 가지고서 계속 진행을 좀 시킬 거고요. 이제 기록형 강의가 작년에 제가 처음을 했는데 기록형 강의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들이 기록형 강의를 그러니까 기록형 시험을 보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례형 답안이나 기록형 답안이나 똑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똑같이 쓸 거면은 기록형 시험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형 시험을 왜 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굉장히 없고, 그다음에 그 실무에서 쓰는 어떤 양식이다 보니까 청구 취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이제 체크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양식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어색해하고 변호사 시험이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는 거는 그 문제 자체가 높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변태적인 시험이거든요. 기록형 시험이 지금. 그러니까 연수원에서는 판사들한테 그 마지막 시험 기록형을 다 봅니다. 저도 이제 봤었고 굉장히 가혹하게 시험을 봅니다.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인가 중간에 도시락 까먹으면서 계속 쓰거든요. 기록 이만큼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이제 변호사의 그 소장이라는 쪽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상대방이 해야 될 항변 사항도 우리가 다 예상해가지고 친절하게 다 써주고 실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식의 소장을 쓰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적이면서도 가장 변태적이고 가장 실무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느꼈던 것이 학생들이 그 갭을 잘 메우질 못해요. 어떻게 너무 커. 사례 같은 거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따라오는데 그래서 기록형의 갭을 좀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례 그 기록 강의에 작년에 했던 걸 경험을 해가지고 중간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간이 소장 쓰기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변시에서 문제되는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기록형은 사례형보다는 그 유형이 훨씬 작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 열 몇 개 정도만 이제 익숙하게 되면 거의 기록형 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문제되는 기본형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그걸 좀 써볼 수 있는 하나의 쟁점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것 해서 간단하게 좀 써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시 기출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거는 2월 달이나 3월 달쯤에 아마 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기록형 1의 개정판은 다음 달 나올 건데 2의 이름으로 아마 그 제가 말씀드린 그게 나올 텐데요. 또 3월 전까지는 제가 그걸 내려고 합니다. 아마 크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형은 사례를 잘하는 학생이 기록도 잘하게 돼 있어요.
지금의 기록형의 문제는 사례형 문제를 5개, 6개를 그냥 하나에 녹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잘하면 기록형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례를 못하는데 기록형이 잘해지는 경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가 오늘 지금 진도별로 지금 정리된 걸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사례 1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기출 문제 그대로 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진도별 이 사례 책은 친절하긴 하죠. 공부하기도 편하고 처음에 한 1학년이나 2학년들을 이제 사례를 접할 때는 되게 친절한 책인데 변호사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안 나오기 때문에 사례 연습 완을 한번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13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를 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답안지를 채워낼 수가 있겠느냐, 그 시간대로. 이것에 중점을 두면서 한번 써보는 연습. 물론 이제 진도본 모의고사나 이런 데 그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 전에 한번 그 기출문제를 그대로 한번 풀어보는 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례 연습 1이라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사례 2를 듣고 나면 사례 1은 훨씬 쉬울 것이고 이제 써보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변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 가족법과 민사집행법 같은 거를 이제 별도 과목으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형, 그 다음에 선택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된 형태로 하고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나 파이널 같은 걸 진행할 텐데 이진도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쟁점 노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례집을 계속 병행하면서 갈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새로 나온 판례에 이렇게 기초해서 만들어진 사례라든가 이걸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자료가 조금 이제 늘어나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쟁점 노트를 가지고서 이제 3월, 2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한 8월 지목고 끝날 쯤 되게 되면 그게 이제 기본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한 6번 이상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한번 강의 들으면서 오늘 이번에 한번 강의 들으면서 보고 복습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모의사 올 때 빨리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나중에 한 10월 지목 정도쯤 되면 굉장히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뭐 다른 걸 볼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갖고 있는 거 반복만 하면 되겠구나 하던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앞으로 수업하는 것들은 쟁점 노트하고 이 사례집을 가지고서 계속 반복을 해서 뭐 시험의 왕도는 반복이잖아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죠. 뭐 리걸 마인드도 좋긴 좋은데 반복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널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파이널 강의들이 지금 그 자료들이 파이널 마지막에 막 제공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그걸 어려워해서 이번에는 진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해서 3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시험에 딱 나올 것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던 것에 계속 연장이니까 새로운 자료는 아닙니다. 아마 부담 없이 집중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1년치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요. 자,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쟁점 노트 아까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내일 책이 옵니다. 그거는 이제 저기 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1차 분으로 해서 일단 그 쟁점 노트의 논점 1번부터 법인까지 해서 논점 11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민총이 대략 좀 한 40페이지 정도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 오늘까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강의 방식은 일단 진행을 해보면서 사례 위주로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이 쟁점 노트에 있는 것들 주요 쟁점도 한번 스킵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쟁점 노트 정도만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으면 이거하고 사례만 돌릴 수 있으면 민법은 굉장히 이제 실력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면서 혹시 필요한 거 있거나 뭐 불편한 거 있다, 개선할 점이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수업에 안 나오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줘야 할 거는
수업을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복습 열심히 하고 예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예습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복습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을 지금 내년에 변시 보실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좀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막 암기한다고 해서 그게 외워지지도 않고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지, 왜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뼈 구조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민사의 사례는 생각보다 그렇게 할 게 없고요. 지금 기출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한 몇 번 돌리게 되면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변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학비학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느긋하게 이렇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사례 연습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재산법하고 가족법, 그 다음에 민소 집행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재산법까지가 되어 있는 분량이 500 몇 페이지인가요? 지금 590페이지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분량입니다. 590페이지 분량하고, 그 다음에 가족법은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민소로 보시면은 670 아니죠. 소송의 주체부터 해가지고 656페이지부터 해서 민소법 사례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할 것입니다. 거의 아마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은 지금 그 책의 목차 부분을 보시면 지금 그 쟁점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요. 제가 쓰고 있는 논점 민법 강의 그 목차에 따라서 일단 그 사례를 배열한 것이고, 그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이 기출 문제가 좀 아직 안내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파트, 특히 그 채권법이나 물권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논점에 관해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묘하게 민법 총칙에 한해서는 소멸시효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법 총칙에 보면 처음에 제가 만든 문제들이 좀 많아서 기출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문제들이 낯설 수는 있겠는데, 아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마 그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는 이 목차를 보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그 기출 문제 문항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중요한지 안 한지가 바로 이제 알 수 있도록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장점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1번으로 잡아둔 게 태의 권리 능력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것이 주 테마로 해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객관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례로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논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반 페이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태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해서 불법행위로 해서 762조,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해서 천조 제3항,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된 것이 이제 그 1064조 해서 유증에 관한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관련 판례가 62년도 나온 판례,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었느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가 이제 문제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을 때 태아인 상태다. 정신적 고통을 그 당시에 느끼지 않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장래 감수할 것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인데 다투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대습상속하고 유리부는
상속 능력과 관련됐다 그래서 천조제 사망 아까 봤던 그 유증에 관한 그 조항이 다 유증이 된다. 다툼이 없고요. 사인증여와 관련해서는 이제 통설이 생전 통설은 이제 생전증여에 관해서 그 대법원 밑에 보시면 생전증여에 관해서 대법원이 이 권리 능력을 부정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판례에 그 비춰보면 사인증여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사인증여는 없고 생전증여에 관해서만 판례가 있는데요. 그 판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의 수중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수중 행위도 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론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 조건서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그 법정 대리인의 존재를 이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 증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전 증여나 사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태아 측에서 어쨌든 청약이든 승낙이든 의사표시를 이제 하거나 수령해야 되는 그런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놓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설도 이 생전 증여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데 사인 증여도 똑같은 계약이니까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러한 논의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이거는 어떤 학설에 따르더라도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판례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산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죠. 학설이 이제 정지 조건설하고 해제 조건설이 있고요. 정지 조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그 시점 문제가 된 시점으로 소급해가지고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은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파생적인 그 결론이 되고요.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은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을 갖는다고 보는데 사산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아인 경우에도 이제 그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해제 조건설에 따르더라도 이 쌍둥이일 수도 있고 뭐 사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게 너무 광범위한 그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겠다. 보존 행위에 필요한 정도만 이제 줘야 된다 해서 한정시키고 있다. 원래 법정 대리권은 법조문에 따르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자인 그 부모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해석론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을 제한을 하는 것이죠. 판례가 이제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고, 자 그래서 아까 그 생전 증여에 관해서 권리 능력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정도만 해서 지금 그 쟁점 노트 보시면은 다 이 부분들이 다 컬러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한 1분이면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이 태아의 권리 능력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제한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교재 3페이지, 지금 쟁점 노트 3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라고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야말로 제한 능력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법률 행위를 하는 방식에 관해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는 미성년자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 방식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자,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 표에 보시면 왼쪽에 박스 처리된 것 보시면 자,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의 대리 행위 방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자,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의 그 대리 방식에 관해서는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가족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의 선임은 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법 공부하면서 결합을 좀 시켜야 되는데 큰 뼈대만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해서 이제 민법 총칙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5조 1항 본문이고요.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하고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조문이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허락받은 영업행위, 무한책임 사원 자격에서의 행위, 그 다음에 임금 청구 이런 것들은 혼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저기 그 금치산자로 불렸던 사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대리 방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이 되고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 스스로 그런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성년자와 상당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이제 제한능력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터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자, 가정법원이 이제 심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그 범위를 정해해 주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제 개입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 행위인 경우에는 혼자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로 불렸던 자인데 그전에는 미성년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다가 제한능력자 제도가 들어오면서 피한정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죠.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보시면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행위를 하라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그 행위 능력이 제한을 받아가지고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일용품 구입 등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것 이것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에 관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 행위의 틀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대리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했을 때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한정 후견인별로 조금씩 좀 다른 점이 있다. 이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소송 능력에 관해서는 나중에 소송법 시간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다 인정을 했던 것이 법정 대리인이 대리 방식으로 해라라고 한 것이죠. 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성년자가 뭔가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모거든요. 친권을 가진 부모니까 부모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이제 부모라고 해서 그 자식 일을 다 공평하게 무조건 그 애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 그런 스토리에 불과하고 얼마든지 이제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의 방식으로 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그 대리권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얘가 그 맞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의 대리 행위를 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돼서 그 4페이지에 보시면 대리의 방식으로 했다.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그게 법정 대리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체크할 건 뭐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그 자기가 받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행위를 한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죠. 자, 친권자는 기본적으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맡겨도 됩니다. 민법 920조 본문에 따르면은 자,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 자를 대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리 권한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세 가지가 예외인데요. 그러니까 친권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예외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얘가 지금 그래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혹은 금지된, 제한된 이쪽에 혹시 하지 않았을까? 세 가지다. 친권자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때 이때는 그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920조 단서에서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한번 참고로만 하시고요. 근로기준법이 시험에 민법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설명은 되지만 일단은 920조 민법 920조 단서 자해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본인의 동의. 그 다음에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사이에 또는 그 친권에 따른 자의 일방 타방의 자, 그러니까 수인의 자 이해상반 행위를 했을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자에게 대리권이 없고 특별 대리인이 이제 대리권을 선임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그 자가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상반 행위가 또 하나의 그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일 때는 친권자가 그 재산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리권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봐두셔야 되고요. 자, 후견인이 나머지 친권자가 아닌 자들은 그러면 이제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성년 후견인, 그다음 한정 후견인이 있는데 자, 그러면 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견인이라고 하는 얘가 대리를 통해 가지고 법률 행위를 했다고 하게 되면 얘도 어떤 그 제한의 범위가 혹시 그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미성년 후견하고 그다음에 성년 후견해가 오른쪽에 보면은 그 제한 사유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 아까 친권자가 그 세 가지 제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후견인도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제한이 더 될 거라는 건 예상 가능하죠. 그러면 친권자가 못하는 행위는 당연히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가 당연히 이 미성년 후견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들어갑니다. 950조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950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다. 친권자가 못하는 행위 세 가지에다가 95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부터 제6호까지 이 행위를 할 때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러니까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미성년자 등이 그 행위를 하는데 동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라고 하는 견제를 한 번 더 하게 되죠. 1호부터 6호 사유는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문자든 뭐든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의금부 상영소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금전을 빌린 행위, 그다음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소송행위는 능동적 소송행위를 말하고 수동적 소송행위는 이제 제외됩니다. 민사소송법에 수동적 소송행위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해서 특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것들 보시면 다 중요한 것들이죠. 자, 이거는 미성년 후견인이 자기가 직접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미성년자가 하는데 동의를 할 때 둘 다 걸리는 것이고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견 감독인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여기는 정리를 안 했는데 가정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재판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그런 재판을 해주죠. 성년 후견인도 보게 되면 아까 친권자가 못했던 세 가지,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이 했던 950조 1항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못하는 거 네 가지에다가 성년 후견인은 한 가지를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인이 가지는 법정 대리인의 그 범위를 이제 정할 수 있다 해서 938조 2항이 적용돼 가지고 가정법원이 한 번 더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친권자는 못하는 게 세 가지고요. 미성년 후견인은 네 가지고 성년 후견인은 5가지요. 3, 4, 5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정 후견인은 아까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 자체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 후견인이 지정은 되죠. 그러니까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나오면 한정 후견인이 지정은 되는데 그 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은 아니에요. 피한정 후견인 자체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정 후견인이 선임은 되지만 그자가 당연히 법정 대리권을 갖지는 않죠. 그러면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대리권 수요의 심판을 해야 비로소 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돼서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정 후견인이 이제 그 대리권을 받게 됐을 때는 세 가지를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3자 무상 수여 재산의 관리, 그 다음에 채무부담 행위, 그 다음에 이해상반 행위, 그 다음에 이제 950조 이거는 이제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 4, 5, 3으로 해서 진행된다. 자, 그 제한능력자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이제 뼈대가 되는 것들인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러면 이런
그 법률행위 방식에 관한 것들이 사례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사례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효과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법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좀 지금 변시에 맞게끔 조금 이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미성년자인 갑이 그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서 복권을 구입했는데 복권이 당첨돼서 1억을 받았다. 갑은 당첨금 중에서 5천만 원으로 혼자 병 소유의 X 부동산을 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A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단독 친권자 을은 X 부동산을 정에게 전매를 하고 그 다음에 병과 합의를 해서 X 부동산을 갑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생략하고 직접 정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고 A 법인에 대해서는 갑의 증여 의사 표시를 취소한다라는 통지를 하였다. 자, 갑의 복권 구입 및 당첨금 수령 행위. 두 번째, 갑의 X 부동산 구입 행위 및 을의 전매 행위. 세 번째, 갑의 A 법인 증여 행위의 유효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문제된 걸 한번 이제 해보면 갑이라는 애가 이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그 다음에 복권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1억에 당첨돼서 당첨금을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증여 행위를 하죠. 5천만 원으로 병 소유의 부동산을 삽니다. 자, 수령을 한 다음에 이거를 첫 번째 병과 자,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A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이제 기부를 했고 X 부동산은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샀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알았던 갑의 단독 친권자 을이 그 다음에 X 부동산을 정에게 전매를 해서 등기를 정에게 직접 넘겨주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의 단독 친권자. 이 사람이 한 걸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병이 갑에게 팔았고 그 다음에 친권자가 개입을 해서 정에게 다시 매각을 하죠.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등기를 직접 이전 등기를 정에게 직접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A 법인에 대해서는 증여를 취소를 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됐고, 자, 물어보는 것은 복권 구입, 당첨금 수령, 그 다음에 X 부동산의 구입 행위, 그 다음에 전매 행위, 그 다음에 A 법인의 증여 행위, 이 세 가지의 유효성을 따져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성년자,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의 대표적인 미성년자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제한능력자가 이제 개입을 했을 때는 문제를 처음에 풀 때는 출발은 뭐냐면 제한능력자가 시험에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는 행위의 방식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행위의 방식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행위의 방식 체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가 직접 했는지 대리인이 끼었는지가 첫 번째 체크 사항이에요. 체크 방식을 먼저 이걸 체크한다. 자, 그러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허용된 방식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지금 들어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케이스를 풀 때는 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죠.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하고, 자, 이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느냐. 이렇게 체크를 했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느냐. 자, 그다음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의를 노노로 빠지게 되면 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아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로 빠지게 되면 다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고 평가가 될 텐데 둘 다 안 했게 되면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가 될 때는 그 다음에 체크할 때는 추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인을 받았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순서로 가야 되죠. 미성년자가 얘가 직접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목차를 잡는 순서인 거예요. 이 문제가 될 법률 행위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는데 추인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크해보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법률 행위가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자, 법정 대리인이 얘가 법률 행위를 얘가 이제 대리의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할 사항은 뭐냐면 그 법정 대리인의 권한 내냐, 권한 범위 내냐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게 그 제한 능력자가 케이스로 나왔을 때의 기본 뼈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했던 이유가 그걸 암기하고 하지 마시고, 자, 사례가 나왔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했는지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각 체크가 되면 그 다음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역순으로 다시 체크를 해야 된다. 유효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독 유효하냐, 동의가 있었느냐, 없다 하더라도 추인이 있었느냐. 법정 대리인이 하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으로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대리의 그 권한 범위 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게 되면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세 가지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돈을 인출해서 부동산 당첨금을 이제 수령한 행위까지. 자, 보게 되면 행위의 방식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자기가 인출해서 복권을 사서 수령한 거니까 첫 번째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미성년자가 스스로 한 거.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복권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당첨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죠. 용돈 조항이라고 하는 거. 자, 갑 명의의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에 관해서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처분 행위와 관련된 원인 행위를 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의 결과를 수령하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복권을 구입하고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들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이 범위에 다 포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유효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복권 당첨금 구입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결론을 이제 쉽게 낼 수가 있다. 교과서 그 사례집의 그 로마자 2에, 그러니까 2페이지의 로마자 2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1번이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고요. 보시면 제목이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하고 제3자 법률 행위 방식해서 이 법률 행위 방식을 먼저 언급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오케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부동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거죠. 갑이라는 애가 병과 이제 부동산을 샀다. 자, 그러면 문제는 갑이 지금 병과 부동산, X부동산 매매를 하는 5천만 원 매매 행위를 한 것은 지금 그 1억 당첨금을 가지고서 이제 이걸 매매를 한 거잖아요. 이 논의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냐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결과 그 어떤 반대급부를 이제 수령을 했을 때 그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크다. 자, 용돈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한 몇만 원 정도 줬을 텐데 1억의 당첨금이 굉장히 크니까 현저하게 클 때도 그러면은 여기서 당첨금 1억 당첨금을 그러면 갑이 혼자 다 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학설은 뭐라고 하냐면 반대급부가 너무 크면 처분을 허락한 그 재산 여기에 처음에 거기에 포섭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처분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논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X부동산의 매매 여건에서 다시 처분을 해야 되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죠. 그럼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포섭이 안 되죠. 처분을 허락한 재산도 아니고 의무만을 얻거나 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상인으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단계에서 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물어봐야 되죠.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노로 빠졌는데 이 단독 친권자인 그 을이 이 사실을 알고서 이거를 정이란 애한테 다시 팔았다. 이 부분이 이제 평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동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갑의 부동산의 매입행위 이 부분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친권자인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정에게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병과 갑 그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어? 받지 않고 했죠. 병과 갑은 병과 부동산 거래할 때 동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노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추인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이 을이 이거를 이제 판 것은 그 사실을 알면서 판 것은 적어도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 부동산의 구입 이거는 취소가 안 되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인이라고 하는 즉 을이라고 하는 얘가 정에게 매매하는 행위. 자, 이 매매하는 행위의 이 부분이 7, 8번 보세요. 자, 을이라는 애가 그 사실을 알고 정에게 매매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거래 자체가 병에서 갑으로 가고 갑에서 정으로 갔는데 분석을 해보면 병과 갑 간에는 갑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한 것이고 갑과 정 간의 법률 관계는 대리인이 끼어든 것입니다. 대리. 자, 을이 대리 행위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갑과 정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 을이 대리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갑이 스스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추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병과 갑 간의 법률 행위에 관해서 얘가 추인했다는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거는 그러면 갑과 정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을이 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대리 방식을 해서 을의 대리권 범위 내에 속하느냐를 다시 검토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3의 2번에 관한 문제가 을의 X 부동산 전매 행위의 유효성이 다른 논점으로 이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1번이 갑의 X 부동산 구입 행위의 유효성, 2번이 전매 행위의 유효성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입 행위 자체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동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데 자, 을이 그걸 알고서 정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 팔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갑의 부동산 매입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매 행위 자체, 구입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매 행위를 한 것은 을이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대리 행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러면 을의 대리권 범위 안에 속했느냐가 두 번째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사법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였던 것이죠. 을의 부동산 전매 행위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이거는 그러면 을이 대리 행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친권자다.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거 세 가지. 자의 그 의무를 부담으로 하는 것이었느냐, 이해상반 행위가 있었느냐, 무상으로 받았는데 제3자가 관리권을 배제했느냐. 하나도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 범위 내에 행하여진 거기 때문에 전매 행위 괜찮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는 중간생략 등기의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 추가 논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점은 하나 더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논점이 중간생략 등기인 경우에는 논점이 두 가지잖아요. 자, 이미 이루어진 그 최종 매수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냐를 따지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메인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요건이죠. 이미
중과생략 등기 방식으로 해서 등기가 되어 버리면 그 등기는 실체법 관계에 이제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의 X부동산 구입 행위도 유효하고 전매 행위도 유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논점이 바로 로마자 3번 이 논점이에요. 자, 의리한 행위가 갑의 매입 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적 효과가 있고 전매를 한 것은 대리 행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대리권 범위 내에 속했느냐를 이중으로 분석을 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삼은 게 A 법인에 대해서 기부 행위를 한 것을 문제 삼았잖아요. 자, 기부 행위를 한 거 보면 갑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루트를 따라오는 거죠. 야, 그럼 기부 행위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었느냐?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추인했느냐? 추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취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추인을 거절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부 행위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부 행위는 취소를 해야 되죠. 또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A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된다. 그런 이제 부당이득으로 가게 되죠. 원래 그 증여의 의사에 의해서 받았다가 증여의 관계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토해내야 된다. 부당이득에서의 기본적인 반환 범위에 관한 기본 조문은 748조입니다. 748조 1항은 선의, 748조 2항은 악의, 반환의 범위가 다르고요. A 법인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그냥 그렇구나 해서 볼 건 아니고요. 자, 미성년자가 나왔다. 첫 번째 체크할 거, 스스로 했는지 법정 대리인이 들어왔는지가 가장 큰 이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하게 되면 역순으로 물어보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들을 체크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추인했는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체크사항이다. 대리인이 끼면 그건 대리권 범위 안에 속했는지만 체크하면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달리 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까요? 자, 저기 자료 5페이지에 논점 3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제한능력자에 관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특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108조, 109조, 그러니까 109조, 110조에서 차고, 사기강박 이렇게 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가 다 실효되다 보니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109조, 110조 규정을 보게 되면 2항, 3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선 대항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걸 보호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때는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고 그거보다는 좀 약한 규정을 두어가지고 거래의 안전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이건 법조문을 이제 잘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것들이다. 5페이지에 빨리 보겠습니다. 자, 개관해서 자,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특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 판례도 하나 있고요. 최고권하고 15조 보시면 최고권과 철회 거절권이라 16조 이 규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취소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17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권을 보게 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그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이제 계약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이제 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굉장히 법률 관계가 이제 팬딩돼 있는데 너 지금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의사를 결정해라 해서 15조 규정이 있죠. 1항, 2항, 3항이 법조문에 그 객관식에서 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기간 내로 확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인한 것으로 이제 보도록 하고 있고 3항을 보게 되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때는 추인을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즉 취소한 것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까 950조 1항에서 말하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보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그 지금 제한능력자로 이유로 해가지고 이 계약이 팬딩된 걸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이 계약을 깨고 나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조 1항, 2항, 3항을 보시면 철회나 거절을 해가지고 이 계약을 깰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7조에 따르면은 이른바 속임수로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를 믿게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나 피한정인 후견인이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취소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1항을 보게 되면 모든 그 제한 능력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2항을 보게 되면은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이제 빠져 있다는 것이 이제 시험에 꽤 나오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했다 해서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체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은 취소가 됐을 때의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748조 아까 말씀드린 748조 1항 2항이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원칙되는 조문인데 141조에서 그 제한 능력자 측의 반환 범위를 이제 제한하는 특칙을 뒀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보게 되면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한 능력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748조 2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748조 1항으로 가는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놨다. 받은 이익에 현존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그 카드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회사와 관련된 이 기본 사례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객관식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는데요. 그 직장을 다니는 18세의 갑이 신용카드 회사 을로부터 발급받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월급 범위 내에서 가맹점 병으로부터 화장품을 신용 구매한 사건에서 갑의 부모가 신용카드 발급 그 다음에 화장품의 신용 구매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동의한 적은 없다라고 할 때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갑이라는 애가 지금 18세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18세.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내일 모레 성년자가 될 수 있는 애인데 을 신용카드 회사하고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 계약을 체결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화장품 가게에 가서 화장품을 샀다는 거죠. 화장품 구입하는 데 대해서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신용카드 계약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시면 취소가 가능하고요. 취소가 가능하고, 자, 그 월급을 가지고서 이제 화장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메커니즘을 따라가 보면 되죠. 자, 신용카드 계약 체결하는 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가능하다. 오케이. 자, 화장품 구입은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가 카드를 갖고 병원에서 끊으면 이제 화장품이 이제 가져가게 되죠. 화장품을 갖고 되면 이 병은 이 신용카드 회사와 별도의 그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먼저 가죠. 먼저 돈을 가져서 지급을 해주고 을 회사에서 화장품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갑한테 이제 매달 약속한 날 가서 카드 대금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잖아요. 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카드가 이제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시면은 갑이 병과 체결한 이 화장품 계약 이거는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병과 그 신용카드 사이에 체결된 거는 이 별도의 가맹점 계약이라고 하는 가입 계약이라고 하는 별도의 계약에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돈을 준 거, 해준 거 이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제는 갑과 을 사이인데 신용카드 계약이 지금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게 된다면 갑은 자기가 받은 급부를 을에게 주고 을은 자기가 받던 급부를 돌려주는 그런 법률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죠. 자, 을은 그러면 돌려줄 건 뻔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으로 받은 거 그걸 이제 돌려줘야 될 거고요. 자, 갑은 그러면 돌려줄 게 지금 갑 손에 쥐어진 건 화장품이잖아요. 그럼 화장품을 그러면 그 카드 회사에다가 돌려주면 되느냐? 가 이제 문제된 사건이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41조에서 말하는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했던 대법원이 그 화장품이 아니다. 그 물품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금전 또는 금전전 이익이 돌려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드 회사에게 돌려줄 거는 화장품 대금으로 의뢰회사가 병에게 미리 땡겨준 거, 그거를 이제 돌려주는 것이고, 자, 을은 갑에게 거기에다가 얘가 카드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수수 몇 프로를 더 받죠. 그러니까 그 결제한 금액에다가 몇 프로를 더 받아가지고 카드 할부 형식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니까, 을은 병에게 준 돈에다가 수수료로 받은 돈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 정리를 끝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관식에서 한 두어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보시면은 그 141조는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해서 취소한 경우에 한정 적용되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무효가 됐을 때도 141조가 유충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판례가 그 의사 무능력자, 그 지능지수 64 정도 그 친구인데,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저당권을 잡혀놨죠. 그래서 걔가 그 5천만 원을 빌린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제3자에게 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빌린 차주 쪽에서 얘가 지금 그 의사 무능력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이것이 다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체결된 거니까 무효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무효니까 저당권 말소해주겠는데, 내가 빌려준 저기 은행에서 대출해준 돈 5천만 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돌려주면 내가 저당권 말소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금융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맞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돌려줄 때는 141조의 규정이 유추점이 될 수 있는데,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런데 지금 저기 그 의사 무능력자는 지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건 빌려준 상태다. 그럴 때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돈 5천만 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그 금전 채권 그 자체가 현존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제3자에게 빌려준 다른 그 금전 채권을 그 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했죠.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로 그 계약이 무효돼서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말소하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통지,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 피담보 채권액을 먼저 갚아야 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 선이행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여금을 빌려가지고 저당권 설정해서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를 유정할 때는 돈을 갚아가지고 그 다음에 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선이행 의무죠. 근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대여 계약이 무효가 돼서 그에 따라서 서로 받은 급부를 정리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급부 간에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하는 것과 저당권 말소 이 사이에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게 그 채권을 양도해주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하는 선이행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객관식에서 그런 문제를 좀 물어본 문제도 있었죠. 자,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해서 한 10분만 쉬겠습니다.